다시 세상 끝의 카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가 존 스트레레키의 세상 끝의 카페의 후속작이죠. 다시 세상 끝의 카페에 제가 자리 잡고 딱 앉아서요. 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 카페는 굉장히 많이 특이합니다. 메뉴판도 이상하고요. 인테리어도 음식도 특이해요. 무엇보다 손님에게 너무 관심 많은 카페 직원이 가장 신기하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제가 그 카페 직원이 되어 볼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와이에 있는 세상 끝에 있는 한 카페에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카페에서 손님이자 주인공입니다. 오늘 내용은 지금 이렇게 한번 들으신 후에요. 퇴근 후나 주말에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좋은 카페에 실제로 방문하셔서 한 번 더 들으시면 마음에 와닿는 정도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완벽한 날이네요, 여러분.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적당히 따뜻한 공기에 유유자적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푸르른 물결, 드문드문 서 있는 작고 예쁜 카페들, 차를 운전하며 두 번의 커브길을 지나는 여러분 주변으로 하와이만의 놀라울 만큼 아름다운 색 조합들이 눈에 계속 들어옵니다. 이 섬이 참 멋진 섬이라는 걸 새삼 느끼는 아침이네요. 청록색 바다와 노란색, 오렌지색, 붉은색, 다채로운 꽃들과 행복한 색들의 향연. 누군가 이곳에 있다면 어떻게 이런 호사를 누리지? 스스로 자문해 볼 법도 한데 운전하고 있는 여러분의 표정은 뭔가 좀 다릅니다. 이곳 하와이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현재 좀 과하게 차려입은 모습입니다. 정장에다가 꽤 불편해 보이는 구두, 무엇보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잠깐 그 차를 세워서 차 문을 닫는 것과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차 키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볼과 어깨 사이에 전화기를 대고 하고 있는 신경질적인 전화 통화까지, 이걸 전부 동시에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곳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대비됩니다. 차 문은 성공적으로 닫았어요. 그런데 차 키를 그만 자갈길에 떨어뜨리셨네요. 점점 더 일그러지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며 저는 어쩌나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있는 카페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오던 중 여러분은 차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차 키를 더듬어 찾다가 다시 떨어뜨리고요. 네, 정말 여유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삐빅 차 문을 잠그는 데 성공한 여러분의 스마트폰 너머에서는 갑자기 상대방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잘 안 들려. 휴대폰을 귀에 바짝 붙이고 연결이 나쁜지 큰 소리로 말하다 이내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버리네요. 어서 오세요. 카페 안에 들어온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더니 이내 울상입니다. 전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고 끊어져서요. 네, 여기선 종종 있는 일이에요. 들어오시겠어요? 여러분은 안을 슬쩍 둘러봅니다. 저의 옷차림, 그리고 뭔가 여러분 스스로와 이질감이 심하게 느껴지는 분위기에 다른 데로 갈까 하는 여러분 마음의 소리가 저한테도 들립니다. 20분 정도만 더 가면 다른 카페도 많아요. 거기는 휴대폰도 잘 터질 겁니다. 아니면 잠깐만 여기서 조금 쉬다 가셔도 좋고요. 간단한 음료라도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결정하세요. 청량한 탄산수 한 잔을 가져다 드리며 메뉴판을 건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메뉴판에는 이런 질문이 쓰여 있네요. 당신은 왜 거기 있습니까? 아무 말도 없이 이 질문을 가리키는 제 손가락을 따라 여러분의 눈길이 아래로 내려가서 메뉴판을 봅니다. 그리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좀 더 계실 생각이면 이 질문이 필요하실 듯해서. 가시기 전에 여기서 보내는 이 시간이 손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랑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실까요? 네, 사실 이 카페는요, 평소에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없는 카페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어딘가 의심이 될 때 그런 사람에게만 기적같이 나타나는 그런 카페입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창문에서 정말 아름답게 쏟아지는 햇빛, 빛나는 물결들,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을 열고 앞에 있는 카페 직원에게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슬픔과 좌절, 어쩐지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불편한 마음.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아니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말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웃기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난 이 시간, 이 감정이 마치 온몸에 퍼지는 통증같이 느껴지고요. 여러분은 혼잣말 하듯 말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말을 들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대화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질문. 그러자 여러분은 또 한 번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깊숙한 곳 어딘가에서 솟구치는 고통이자 욕망이겠죠. 여러분 눈에서 난데없이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건네받은 손수건을 꽉 쥔 채 얼마나 정적이 흘렀을까. 여러분은 고개를 들어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길을 잃은 느낌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이 꽤 힘들었거든요. 저희 집 끝자락에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집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공원으로 달려가서 그네를 탔어요. 몇 시간 동안 탄 적도 있고요. 그네가 가장 위에 오를 때 딱 그때 느낌 아시죠? 저는 그 순간에 시간이 멈춰서 그냥 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초만 더 자유롭게 떠 있을 수 있는 방법만 알면 하늘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런데 뭐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아무리 높이 그네를 타도 그네를 탈 때처럼 저는 항상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가야만 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했죠. 결국 저는 17에 집을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손님은 그때 이후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죠. 맞아요. 그 이후로 쭉. 그 이후로 불행하진 않았어요. 그냥 행복하지는 않은 거죠. 괜찮다 정도에 갇혀버린 것 같은 느낌? 큰 의미는 모르겠으나 직업도 뭐 괜찮고 벌이도 그냥 저냥, 직장 외 일상생활도 뭐 괜찮고, 배우자, 사랑스러운 아이도 좋고요. 인간관계도 원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안에 무언가가 계속 저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생에는 그냥 괜찮은 것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똑부러지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말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확히 똑같은 그 길을 걸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사람은 깨닫거든요. 변화를 이끌어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것들에 완전히 빠져서 집중하고 다른 꿈을 꾸고, 그러니까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자주 사용하시잖아요. 당연하죠. 내비게이션은 가고 싶은 곳을 입력하면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안내를 해주잖아요. 저는 여기서 많은 손님을 만나고 그게 우주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전원이든 자동차 시동이든 일단 켜야겠죠? 맞아요. 탄생이죠. 그 다음은요? 내비게이션이 저의 위치를 파악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가고 싶은 목적지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왜 거기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대답이 없는 여러분에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뺑뺑 돌아도 내비게이션 목소리는 절대로 격양되지 않잖아요. 그냥 경로를 재탐색한다며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걸 해줄 뿐이죠. 목적지가 없다면 어떻게 하죠?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정확히 모를 때 내비게이션 검색 기능으로 대략 검색해 봤다고 칩시다. 국립공원, 박물관, 카페. 그런데 손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여전히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달렸어요. 꽤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리면 끝은 뭔가요? 운전을 하다 지치겠죠. 저처럼요. 그럼 그땐 뭘 하시겠어요? 일단 차를 세우기로 결정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끝없는 질문에 맥없이 답을 이어가던 여러분은 정확히 이 질문에 무척 혼란스러워합니다. 1분만 생각해보세요. 차를 세우기로 결심하기 직전에 손님 머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목적지를 어디라도 잡자? 네, 맞아요. 바로 그런 생각이 들죠. 차를 세우고 싶은 이유가 뭔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게 힌트가 될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찾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멍하니 운전하는 거 그만하자. 그리고 그곳으로 가자. 솔직히 항상 원했던 거잖아. 그럼 그냥 지금 가면 되지 않나? 라고 말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를테면 삶의 목적지인 건가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최종 목적지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5명 중 1명은 정년을 채우지 못해요. 인구의 약 20%는 내가 대략 몇 살까지는 살지 않을까 생각했던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죽습니다. 요즘 새로운 내비게이션에는 행동을 분석하는 알고리즘 기술이 내장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목적지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자주 찍었으면요. 나중에는 검색하지 않아도 이탈리안 레스토랑 목록을 뽑아 보여주는 방식이죠. 내 돈, 그리고 내 시간. 이걸 어디에 쓰는지 감시하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막 줍니다. 그런데요. 우주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다른 삶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더 많은 자유와 좀 더 즐거운 환경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거랑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일주일에 50시간씩 쓰게 되면 우주는 이 사람이 마치 이런 삶을 좋아하는 것처럼 인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을 더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 에너지, 인간관계,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물인 경험들까지 전부 다 끌어모아서 비슷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거죠. 그건 무슨 앙심이라도 품은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저는 그냥 간단한 시스템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니까 뭘 할지, 어떻게 할지, 어디에 쓸지, 누구와 어울릴지 스스로 선택하잖아요. 우리는 결국 스스로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 활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즐거움, 만족감, 행복, 기쁨, 혹은 완전히 다르게 일부러 박탈감을 느끼려는 행동도 하고요. 우주는 악의적이라기보다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죠. 손님의 행동, 생각, 의도를 바탕으로 손님이 원하는 걸 그냥 정확히 줄 뿐이에요. 살짝 소름이 돋는 듯 몸서리 쳐지는 분위기. 늦은 오후가 되자 어느새 태양은 수평선과 가까워지고 있네요. 이 놀라운 소위 안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전율이 느껴질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멀리 돌아가고 있어도 이 안내 시스템은 언제나 인간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거든요. 그런데요. 이 안내 시스템을 딱 깨닫는 순간 거꾸로 이 시스템이 인간의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의 행동에 반응해서 대답을 하니까요. 우리는 그저 무대에 올라가서 정해져 있는 대사를 읽고 내려오는 배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스템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이어져 있어서 연결을 끊을 수도 없고요. 모든 순간, 모든 결과는 사실 손님과 안내 시스템이 공동으로 창작하는 거예요. 손님은 스스로 원하는 걸 딱 보여주고 손님의 내비게이션은 그걸 기반으로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럼 저는 제 연결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매번 저에게 날아오는 안 좋은 기회들 그만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럼 새로운 도착지를 입력해보세요. 손님이 갈망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명확하게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 달렸거든요. 지금 나가서 서핑을 하고 싶나요? 못한다면 한번 배워보고 싶으세요? 그걸 하면 돼요. 저기 멀리 보이는 악기 연주자들하고 같이 연주를 하고 싶다면 당장 가서 참여시켜 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 독이 되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관계로 계속 돌아가면요. 우주에 보내는 신호는 나는 독이 되는 이 관계를 더욱 원한다가 되겠죠. 말보다는 행동이에요. 우리 안의 내비게이션은 각자의 스토리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요구하지 않고 중식당을 좋아한다고 알고리즘이 한번 이해만 한다면 중식당을 제한하기 시작하겠죠. 이 안내 시스템은 뭐 심술 부리고 그런 거 없어요. 유독 누구는 잘 되게 하고 누구는 망하게 하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어두운 면도 반대로 밝은 면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으로부터 배운 다음 제한하고 조정할 뿐이죠. 다만 차량용 내비게이션처럼 원래 데이터를 한 번에 싹 다 삭제하고 바로 리셋 이런 건 안 돼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50번 검색한 기록 한 번에 싹 지우고 중식당만 50번 써넣은 다음 완전히 새로 시작하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과연 그렇게 작동할까요? 내심 쌓아두었던 그간의 그지 같은 데이터들 다 삭제하고 싶었던 여러분은 우물쭈물합니다. 지금까지 운전해온 손님만의 그 시간들을 부정하지는 마세요. 태어나는 곳은 선택 못하지만 머무를 곳은 선택할 수 있죠. 누구를 통해 태어날지는 선택 못하지만 이 순간 누구와 함께 할지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손님의 모든 새로운 선택을 더 빛나게 해주는 건 다른 무엇도 아닌 손님이 쌓아온 그 시간들이 결정합니다. 서핑을 하러 가보고 싶네요. 그렇게 풍경과 다소 어울리지 않았던 정장을 차에 넣어놓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여러분은 곧바로 밖으로 가서 서핑하는 아이들에게 말을 건넨 후 물을 잡는 법부터 배웁니다.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고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갈 때 카페로 다시 돌아온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죠. 가시기 전에 해주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있어요. 안개가 짙게 낀 아침 본 적 있으시죠? 그런 안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관이 넓은 크고 아름다운 집을 상상해 보세요. 집에는 넓은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은 빽빽한 숲에 둘러싸여 있어요. 현관에서 마당으로 그리고 마당에서 숲으로 가는 길이 있네요. 그 길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현관 앞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인생은 마치 그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것과 같아요. 현관에서 밖을 내다봐도 마당이나 나무는 잘 안 보입니다. 짙은 안개가 껴있으니까요. 그 안개는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하려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자기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 불확실성도 섞여 있고 평생에 걸쳐 받아들인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도 다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은 현관 흔들 의자에 몸을 맡겨요. 그러는 동안 딱 5분 안개가 거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길이 보인다면 의자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서 그 삶을 살겠다고 혼자 생각하죠. 그때 마치 마법처럼 5분 동안 안개가 걷히고 본인이 진정 살고 싶은 길이 선명하게 보여요. 찬란하게 빛나는 그 길이 나에게 오라고 막 손짓하죠. 달에 비친 물결이 반짝이는 사이사이 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 5분 동안 흔들 의자에서 일어나 그 길을 나설 생각을 해요. 그 길에서 겪게 될 모험과 기쁨 그리고 큰 보상을 상상하죠. 그런데 그 5분이 지나면 다시 안개가 짙어져 시야가 가려집니다. 그럼 다시 의자에 앉아서 그대로 있어요. 흔들 앞뒤로 몸을 움직이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림에 지친 여러분은 이제는 5분 말고 1시간 정도만 안개가 걷히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이 보인다면 이제는 진짜 의자에서 일어나 그 계단을 내려가서 그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던 어느 날 특별히 영감을 주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만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를 들어요. 나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요. 마치 감독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나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실제로 1시간 동안 안개가 걷히고 내가 진정 원하는 삶으로 가는 길이 또 한 번 선명하게 보이네요. 그 길은 저번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나에게 오라고 손짓합니다. 1시간 내내 일어나서 그 길을 내려갈 생각을 하죠. 그리고 모험, 기쁨, 보상에 대한 상상에 다시 한번 힘이 납니다. 가보려는데 1시간이 지나 다시 안개가 내리네요. 그래서 다시 뒤로 가서 그대로 앉아요. 흔들 앞뒤로 몸을 움직입니다. 다시 여러분은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24시간만 딱 안개가 걷혔으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보인다면 그 삶 살겠다고 이제는 정말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죠. 이 나이에 죽기엔 너무 밝았던 그 사람, 그렇게 24시간 동안 안개가 걷히고 그 일을 계기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선명한 그 길이 다시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렬하게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가는 그 길이 나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네요. 왜 그 길을 걸어야 하는지 세상의 모든 이유를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았던 이유들이 얼마나 오류로 가득 찬 것인지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빨리 움직이고 준비하고 출발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껴요. 그렇게 또 하루가 끝나고 안개가 다시 짙어집니다. 분명 준비했는데, 출발하는 것 같았는데 어쩔 수 없지. 다시 의자에 앉아서 몸을 앞뒤로 흔들거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밖을 내려다보니 더 이상 안개가 없어요.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안개는 끼지 않죠. 하루, 이틀, 안개가 끼지 않아요. 현관 너머엔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가는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일 뿐이죠. 안개가 방해하지 않는, 오롯이 나 있는 그 길에, 그 찬란함에 결국 견딜 수 없게 돼요.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니까요. 드디어 의자에서 일어나 한 걸음을 떼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걷기에는 너무 많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젊어요. 여러분은 똑똑합니다. 재능이 있어요. 안개를 걷어내기만 하면 돼요. 안개가 짙은 날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오늘은 아주 막습니다. 다시 안개가 짙어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요. 그래도 어쨌든 일어나서 걸어봐야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 적어도 바로 앞 1m는 볼 수 있다면 일어나서 한 걸음 가세요. 그리고 또 앞을 보면 1m가 보이겠죠. 그런데 아까와 똑같은 1m는 아닐 겁니다. 오늘 그 첫 발자국을 내딛는다면 1m만큼은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니까요. 바로 그 새 길이 우주가 여러분 여정의 출발점을 새겨놓은 곳이에요. 왜 그 길이 좀 더 가까이, 그러니까 현관부터 바로 이어지게 놓아두지 않았을까요?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의 차는 멀어져 갑니다. 짙어진 안개 때문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세상 끝에 카페를 두고 다시 멀어져 가죠. 여러분의 차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하루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하루로 만들고 남은 모든 날 동안 꾸준히 반복만 한다면 모든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거야. 제가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그때를 생각해서 떠올려 보면요. 사실 답답했던 겁니다. 인생을 막 바꿔보고는 싶은데 방법은 모르겠고 주위를 봐도 뭐 물어볼 사람도 딱히 없었던 거죠. 이런 시기를 겪었던 분이나 또 겪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책을 찾아본다거나 기존의 사고방식, 생각을 바꾸려고 정말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인생을 관통하는 그런 통찰과 메시지를 직접 전해 듣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옆에 와서 누가 이렇게만 살면 돼, 이 방법대로만 살면 인생 바뀌고 원하는 삶 그거 살 수 있어,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준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정말 그대로 살아낼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요, 기타가와 야스시의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아주 오래된 가르침,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독특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책, 이 영상은요,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책인데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렉스는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가족이나 친구, 그 누구에게도 아직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간 불경기 속에 구조조정이 몇 번 있었지만 어찌어찌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다음 차례는 자기 차례일 거란 그런 예감이 확 들었다. 사실 그런 느낌을 못 느낀다는 게 불가능했다. 맡고 있던 중요한 업무들은 젊은 직원들에게 이미 넘어갔고 잡일을 떠맡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회사를 쉽게 그만두지 못했던 건 집을 살 때 받은 대출금을 아직 다 갚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지금보다 더 나은 수입의 일자리를 당장 찾지도 못할 것 같았고 잘릴 때까지는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버틸 생각이었다. 그렇다. 알렉스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노골적인 구박과 괴롭힘이 심해졌다. 알렉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보였다. 그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현실도 알렉스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일까? 알렉스는 그날 바로 휴가 신청을 내고 집에는 급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말한 뒤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다. 그리고 알렉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일 때문에 3년가량 머물렀던 곳, 살면서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그 곳, 시골 마을 공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난 왜 여기 있는 걸까? 그때 숲속에서 한 소년이 걸어 나왔다. 이곳에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방인에 가까운 모습의 소년은 알렉스가 앉아있던 벤치 옆에 와서 앉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드라고 해요. 당신이 마지막 현자인가요? 저는 마지막 현자가 오늘 이 공원, 이 벤치에 나타날 거라는 말을 듣고 왔어요. 당신이 마지막 9번째 현자 맞나요? 알렉스는 이 아이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알렉스 몰트먼이야. 유감스럽지만 네가 찾는 현자가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어리석은 부류에 속하는 인간이지. 알렉스의 말을 들은 소녀는 실망과 초조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가방 속에서 커다란 책을 꺼내 들었다. 사이드는 그 책을 알렉스에게 내밀었다. 현자의 서라는 제목 밑에는 모든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최고의 현자가 되는 여행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사이드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현자의 서라는 책을 완성해서 마지막 현자에게 건네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알렉스는 책을 받아 들었다. 사이드가 책을 거의 다 완성했다고 말했지만 펼쳐봤더니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그리고 사이드의 손에는 몇 개의 퍼즐 조각이 있었다. 이건 현자의 서를 완성하는 퍼즐 조각이에요. 9현자는 퍼즐 조각을 하나씩 지니고 있는데 제가 만난 현자들은 책에 가르침을 주었다는 증표로 각자 하나씩 조각을 주었어요. 지금까지 8명의 현자를 만나 8개의 조각을 받았고요. 사이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조각을 표지 한가운데 틀 앞에 끼워 넣자마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던 책에 갑자기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이드와 8명의 현자가 나눈 바로 그 대화였다. 그리고 사이드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 현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사이드가 성장했다고 9번째 현자가 인정해주면 마지막 조각과 함께 비전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알렉스는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믿을 수조차 없었지만 한편으론 흥분되기도 했다. 현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만약 오늘 이곳에 온다면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고 싶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자신의 인생에 현자의 가르침이 꼭 필요했다. 사이드, 내가 이 현자의 서를 읽어도 될까? 허락을 받은 후 알렉스는 쿵쾅거리는 심장소리와 함께 천천히 책을 펼쳐 들었고 그렇게 현자의 서를 읽기 시작했다. 책의 내용은 이러했다. 사이드의 14번째 생일날이었다. 할아버지는 사이드에게 자신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만들지 결정하기 위해 여행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하는 여행을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이드에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물었다. 사이드는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 사이드에게 할아버지는 현자의 서를 건넸다.
아직 이 책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아. 앞으로 여행을 하면서 네가 이 책 속의 이야기를 채워 나가야 해. 네가 뭔가를 배우면 배운 내용이 이 책 속에 새겨질 거야. 넌 그저 배우기만 하면 돼.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만 있다면 틀림없이 모두 터득할 수 있을 거야. 먼저 너 자신을 믿어야 하고. 사이드는 잠시 넋을 놓고 책을 바라보다가 여행을 하게 된다는 기대감과 함께 꼭 최고의 현자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사실 사이드는 이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이드는 첫 번째 현자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내가 첫 번째 현자란다. 사이드는 자신이 만나게 될 첫 번째 현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리라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었고, 더욱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사이드에게 퍼즐 조각 하나를 건넸다. 너는 한 가지 행동을 했어. 여행에 나서겠다는 한 가지 행동 말이다. 그리고 그 행동 덕에 지금 이 조각을 하나 얻었지. 인생이란 이런 과정의 연속이야. 잊어서는 안 돼. 네 행동의 결과로 퍼즐 조각 하나를 얻지만 그것만 보고 미래의 완성된 그림을 떠올릴 수는 없잖아. 마음속에 큰 그림, 즉 꿈을 그리고 나아가 행동하면 그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 하나를 얻게 되는 거지. 사실 손안에 들어온 그 조각 하나는 실패도 성공도 아니야.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각 하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다. 그저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기 때문에 내 손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그뿐이야. 손 안에 들어온 걸 보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건 어디에 쓸 조각일까? 이건 어디에 얼마나 잘 맞을 조각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비전이란 건 말이지, 네가 마땅히 그려야 할 위대한 그림이야. 꿈과는 조금 다르지. 완성된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 맞출 때 머릿속에 막연히 떠오르는 그림이 꿈이라면 비전은 훨씬 더 또렷하지. 완성된 그림 그 자체야. 완전한 그림을 알고 조각을 모아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의 인생이란다. 그렇다. 첫 번째 현자의 가르침은 바로 행동이었다. 어떤 행동을 한 결과 우리가 손에 넣는 건 성공도 실패도 아닌 그림을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퍼즐 조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커다란 보상을 기대하거나 반대로 일을 그르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설령 손에 놓인 조각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거나 자신이 견뎌낼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느껴진다 해도 그것이 당신 인생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완성된 그림을 보면 틀림없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조각이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이드는 할아버지, 아니 첫 번째 현자가 알려준 대로 두 번째 현자를 찾아 나섰다. 두 번째 현자는 사이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었다. 사이드, 너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넌 그 사실을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꼭 깨달아야만 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깨닫는 거야. 사람들은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 볼 때면 광활한 우주에 비해 지구라는 이 별이 얼마나 작은지, 자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생각하곤 하잖아. 하지만 우주를 만든 위대한 힘은 그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무한히 펼쳐지는 마음을 심어줬고 위대한 힘을 줬어. 그 무한한 가능성의 원천인 마음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너의 내면에 있는 위대한 힘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일 거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우주를 만들어낸 그 위대한 힘 역시 너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 움직인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 바로 그 순간 네 마음과 그 위대한 힘이 서로 이어져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과 운명처럼 만난다든지, 우연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든지, 물론 그게 꼭 반갑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너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라면 위대한 힘이 반드시 너에게 건네어 줄 거야. 왜냐고?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모두 이런 신비한 우연을 만나기 때문이지. 두 번째 현자의 가르침은 가능성이었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우주의 모든 존재를 창조한 위대한 힘은 인간을 만들었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오로지 인간에게만 자신과 같은 커다란 힘을 심어주었다. 그것은 바로 당신과 나,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다. 인간은 그 마음을 통해 지금껏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끊임없이 현실로 만들어 왔다. 당신 역시 불가능해 보이는 비전을 실현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온전히 자각해야 한다. 바로 그때 당신의 인생이 성공의 길을 걷게 된다. 시간이 흘러 사이드는 세 번째 현자를 찾아 나섰다. 어둑어둑한 나무 숲에서 말을 타고 나타난 세 번째 현자는 덩치가 컸다. 그는 운도 떼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유일무이한 존재란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고 훌륭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해. 인간은 말이야. 누구나 스스로 귀중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태어나 경험하는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실패의 경험 때문에 자신감과 용기를 잃고 스스로를 가치없는 인간으로 여기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너의 유일무이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늘 높은 자존감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야.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단다. 바로 타존감이야.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말을 오직 나만 귀하다는 뜻으로 착각하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를 쓰지. 하지만 말이다. 너 자신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 역시 소중하고 기적에 가까운 존재이며 위대한 힘을 나눠 가진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너의 자존감은 타존감과 같은 높이여야만 해. 자기 자신을 타인보다 가치 없는 존재라고 비하해서는 안 돼. 또 스스로를 타인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자신하면서 오만해져서도 안 된다는 거야. 사이드는 갑자기 세 번째 현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그는 산과 산 사이 높이 솟은 성의 왕이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같은 나라 사람부터 다른 나라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의 힘과 도움이 있어야 비로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그렇다. 세 번째 현자의 가르침은 자존감이었다. 자신에게 더없이 귀중한 존재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스스로 끊임없이 되뇌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 명 한 명이 위대한 힘을 내면에 간직한 존재,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기에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타존감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타존감과 자존감은 같은 높이여야만 한다. 사이드는 이어서 네 번째 현자를 만나 목표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 성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것. 스스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막 쫓다 보면 사람은 놀랍도록 강한 의지의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사이드가 다섯 번째 현자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호화로워 보이는 한 저택이었다. 다섯 번째 현자는 사이드에게 두꺼운 책 5권을 건네주며 자신만의 속도로 읽어보라고 말했다. 이 5권의 책은 모두 위인들의 삶을 기록한 전기였다. 그리고 사이드는 책을 다 읽은 후 현자를 찾았다. 나는 너에게 다양한 사람의 전기를 읽게 했지.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 세기의 발견을 이룩한 사람, 강대한 나라를 세운 사람, 많은 사람을 도왔지만 정작 자신은 일평생을 검소하게 산 사람, 그리고 불행한 시대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온 한 사람까지. 그런데 이런 위인전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런 업적을 이루게 되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구나. 이런 사람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저절로 납득하게 되는 내용들이 꼭 등장해. 그런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위인전을 나는 본 적이 없어. 시간이 흘러서 너의 전기를 읽는 사람이 와,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야 해. 절대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 전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큰 성공을 거두는 일은 절대 없으니까. 너는 너의 전기를 읽는 누군가가 네가 훗날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 하루를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남은 인생은 뭐 성공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되겠지.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하루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하루로 만들고 남은 모든 날 동안 꾸준히 반복만 한다면 모든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거야. 네가 오늘 쓸 수 있는 건 네 전기 속 단 한 페이지뿐이야.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니? 5번째 현자의 가르침은 바로 현재였다. 인생은 단 한 권의 전기를 완성하는 일과 같기에 언젠가 나의 전기를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커다란 성공을 거머쥘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과 확신이 들 만큼 스스로 그런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써버린 페이지를 몇 번이고 다시 들춰보면서 후회하거나 아직 쓰지도 않은 빈 페이지를 막 넘기면서 불안해하느라 귀중한 하루를 보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사이드는 곧이어 6번째 현자의 가르침인 시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일푼으로 출발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다. 하지만 그들이 투자한 건 돈이 아닌 시간이라는 재산이었다. 그렇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재산인 시간을 투자했고 그것만이 진정한 투자라는 걸 깊이 이해하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모두 성공했다. 사이드는 미처 알지 못했던 진리,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지나쳤던 진리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었다. 7번째 현자를 찾아 나섰을 때 사이드는 몹시 지루했고 지쳐 있었다. 드넓은 사막 마을에 도착했고 거기서 7번째 현자를 만났다. 그는 오아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동쪽 오아시스 마을 사람들은 800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오아시스의 리더는 한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정해두었다는 것이다. 그 규칙은 이러했다. 자신의 행복만을 간절히 바랄 것, 오로지 자신이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만 찾으며 살 것. 동쪽 오아시스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2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쪽 오아시스의 작은 마을 리더는 이런 규칙을 정해두었다. 타인의 행복을 절실히 바랄 것, 오로지 다른 사람이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만 찾으며 살 것. 그리고 현자는 사이드에게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 물었다. 사이드는 타인을 위해 살고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일만 찾는 서쪽 오아시스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어떠한가? 두 곳 중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그리고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동쪽 오아시스에 살면 마을 주민 800명 중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오직 나 하나뿐이지만 서쪽 오아시스에 살면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199명이나 되는 셈이니 서쪽 오아시스에서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단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곳이 어디든 동쪽 오아시스, 서쪽 오아시스가 존재하고 어느 오아시스에서 살지 당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 7번째 현자의 가르침은 바로 행복이었다. 사람은 어떤 행복을 찾으며 사느냐에 따라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방법을 찾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방법을 찾는 사람으로 나뉜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속한 오아시스가 달라진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동쪽 오아시스의 주민들이다. 그런 상황에서 서쪽 오아시스의 자리를 잡고 산다는 건 머리로는 좋다는 걸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긴 쉽지 않다. 하지만 절대 잊지 않길 바란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결국 서쪽 오아시스의 주민이라는 그 사실을 말이다. 8번째 현자를 찾아 나선 사이드는 한 병원에 들어섰다. 처음엔 그 병원의 의사가 현자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여자 간호사가 사이드가 찾던 현자였다. 그녀는 인생이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그 결단이 결국 인생을 만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택과 결단도 결국 이것의 결과라고 했다. 그것은 바로 말이었다. 말은 많은 걸 움직여.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네가 평소에 쓰는 말에 사람들이 이끌리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지. 결국 말이 만남과 이별을 만든다는 거야. 사람은 말한 대로 된다고 이야기하잖아. 흔히
어떤 결과에 대해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말을 자주 하지만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에 불과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운이 좋아서도 운이 나빠서도 아니야. 그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라서 일어나는 것뿐이지. 그리고 그런 일들을 끌어당기는 게 행동이고 그 행동을 결정짓는 게 바로 말이란 거야. 오늘 하루, 지금 당장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다거나 행복하다고 느끼기 어려운 그런 하루를 보냈다고 해도 그럴 때일수록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내 머릿속으로 떠올릴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꿈에 그리던 사람이 되었다고 상상하면서 말해야 한다. 그 말에 따라서 진짜 성공이 당신 곁에 바짝 다가올 거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빨리 알아채야 한다. 그렇다. 8번째 현자의 가르침은 바로 말이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사람이 소리내어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떠올린 말에 의해 나타난 당연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다른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머릿속으로 떠올리거나 입에 담는 말은 훗날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 쓸 만한 그런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떠올리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말한다. 당신은 당신이 말한 그대로 된다. 알렉스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단숨에 읽었다. 사이드가 보여준 현자의 선은 이렇게 8번째 현자의 가르침 이후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알렉스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스스로 운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믿었다.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이나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자의 서에는 오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래서 난 성공할 자격이 없는 거야.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거나 앞으로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대출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바빴다. 결국 오늘 하루를 있는 힘껏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이다. 눈을 감고 벅찬 표정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알렉스의 얼굴을 어느새 잠에서 깬 사이드가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사이드를 향해 알렉스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건 정말 진심이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은 사이드는 이렇게 말했다. 알렉스 씨, 마지막 현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알렉스가 어리둥절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자의 서를 펼쳤을 때 마지막 장에 새로운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다. 마지막 현자의 가르침은 바로 감사였다. 인생을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면 언제 어디서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 정말 그렇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것도 모든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마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곧 행복의 시작이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여전히 매일매일이 막막하고 불안하고 힘들게만 느껴진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인생은 퍼즐이다. 흐트러진 퍼즐 조각을 보면 모든 것이 엉망으로 보인다. 대책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매일매일 퍼즐 한 조각이 당신에게 주어진다. 쓸모없어 보이는 나날이 있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이 있다. 당장 그림이 되지 못하고 인생 한 구석에 무더기로 쌓아놓은 그런 퍼즐 조각들을 마주할 때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하루 한 조각,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루, 그 하루를 지루하지만 충실하게 채워가 보는 것이 인생이다. 상투적인 의미의 충실, 성실이 아니다. 나에게, 스스로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남들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퍼즐 조각들을 나의 그림에 꾸역꾸역 우겨 넣지는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그 그림의 주인 역시 바로
당신이다.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와 부딪히는 바위처럼 살아라. 바위는 엄숙히 서 있고 물거품은 그 주위에서 잠든다. 네, 여러분.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삶,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늘 꽃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마주하게 되는 그런 고통과 시련이 정말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의 죽을 때까지 나를 다스린다는 것,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요,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의 주옥 같은 문장들을 재해석했는데요. 무려 2000년 전에도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답을 찾아갔구나.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술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고 듣고 반복해 주시면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학원생 시절 나는 뇌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진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매일매일 고통스럽고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까지 잃게 되었을 때, 그때도 인간에게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인간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란 도대체 무엇인가와 같은 생각을 했다. 그 당시 나에게 인생이란 절망 그 자체였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고 병들고 결국엔 죽게 되는 달갑지 않은 순리 앞에서 괴로워했다. 그때 처음 명상록을 제대로 읽게 됐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의 글을 통해 인생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해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배우게 된 것이다. 그가 쓴 문장을 조금 읽다가 멈추고 생각하고 또 읽고 생각하기를 반복했다. 그는 황금 가도를 달리던 로마 제국의 어두움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황제 자리에 올라 어렵게 로마 제국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위기 상황 속에 수해와 질병이 발생하고 국경 곳곳에서 외적이 침입했다. 이미 과거의 영광을 잃은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권력도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에겐 1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대부분 요절했고, 성인으로 성장한 자녀는 딸 5명과 아들 1명뿐이었다. 아내마저 전쟁터에서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는데 이때 아우렐리우스의 나이가 45살이었다. 그는 이 무렵부터 명상록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우렐리우스는 직접 전쟁터에 나가 지금으로 치면 야영 텐트 안에서 양초 불빛에 의지하며 자신의 생각을 써 내려갔는데,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메모였다. 명상록이라는 제목도 후세에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 붙여졌는데, 원래 제목은 자신을 위한 것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한 메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그리스어로 이 일기를 적었다. 라틴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아우렐리우스가 그리스어로 일기를 기록했던 건 어쩌면 다른 사람이 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또 그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막 피력하거나 설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자신을 타이르기 위해 글을 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라고 부르며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새벽녘에 언짢은 기분으로 잠에서 깬다면 곧바로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눈을 뜬 것은 인간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다. 너는 보이지 않는가? 식물이, 참새가, 개미가 꿀벌이 자기 일을 하고 각자가 질서 잡힌 우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면 너는 인간의 일을 하려는 생각이 없는가? 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너는 자연이 원하는 바 역시 사랑했을 테니 말이다. 이렇게 아우렐리우스는 일기를 적을 때 자신을 너라고 불렀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고 느슨해지기 쉬운 자신과의 내적 대화를
마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처럼 그렇게 긴장감을 주고 긴박하게 만든 것이다. 그렇다. 사고한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과 나누는 내적인 대화를 말한다. 소리를 내지 않고 이야기하는 말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일도 가능하지만 직접 생각을 써내려가면 사고가 생생해지면서 가시화된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써보면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너무도 많다. 또 알고 있다고 해도 실천하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왜 그렇게 생각되는지를 일단 막 적어보면 알게 된다. 그러면 왜 그동안 실천하는 게 그렇게도 힘들었는지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사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마주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우연히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걸 들어본 사람조차 놀라게 된다. 낯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과 그 누구보다 자주 대면해야 한다. 낯설고 부끄럽고 그 모습이 싫을지라도 마주해야 한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못난 모습도 솔직하게 가감없이 써내려갔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라. 너에겐 너 자신을 존경할 만한 일이 아마도 없을 것이다. 너는 그저 남의 영혼 속에서 너의 행복을 찾고 있구나.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은 불행을 바라는 선택지는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쉽게 행복할 수 없는 것일까? 왜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막연해 보이고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우리가 남의 영혼,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행복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입혀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문제가 있으면 학부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또 부모는 학생에게 문제가 있을 때 교사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대부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만약 불행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말은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꾸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눈을 돌리면 자신의 리듬을 잃게 된다. 다만 이 말이 단순하게 참으면 된다거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평정심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알 수 없는 것은 타인의 마음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 또한 반드시 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마음의 움직임을 수시로 포착하기 위한 노력은 정말 중요하다.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일, 그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분노나 증오 또는 슬픔의 감정은 자신을 향한 타인의 말과 행동 또는 가까웠던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 생겨난다. 이런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더라도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억제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한다. 이런 마음 상태를 아파테이아, 즉 평정심이라고 한다. 강함과 체력과 용기는 붕괴하며 불만을 품는 사람에게 생겨나기 어렵다. 평정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강함과 체력과 용기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슬픔과 분노는 약자의 것이다. 슬픔이 약자의 것이라는 말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14명의 자녀 가운데 대부분의 아이들을 잃었던 아우렐리우스 역시 그 누구보다 길고 긴 슬픔과 상념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아이가 병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을 것이다. 자녀를 잃은 부모를 가리키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듯 그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운 깊은 슬픔이다. 아이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식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우렐리우스는 놀랍게도 이렇게 적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슬퍼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 이별은 슬픈 것이고 슬픔은 당연하다. 그리고 마음껏 슬퍼해야 한다. 나 역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내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왔던 인생의 레일이 사라지고 마치 탈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과 야망도 모조리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당신도 잘 알고 있다시피 그 깊은 슬픔에 빠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언젠가는 벗어나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폭풍우와 같은 슬픔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기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당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으니 나는 행복하다. 불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모두가 담담하게 불운을 견뎌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 슬픔이 치유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어난 일 자체가 불행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우렐리우스는 불운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망하는 일 없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한다. 또 약자에게는 항상 분노가 있다는 아우렐리우스의 말 역시 금방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는 분노에 굴복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게 욱해서 화를 내고 말았다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힘이 있는 사람은 분노로 내달려 그것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호통을 친다거나 혹은 큰 소리로 상대를 인격적으로 비난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 타인을 제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는 만큼 이전 시대처럼 대놓고 화를 낸다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여전히 직장이나 학교에서 교육과 훈육을 위해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분노를 터뜨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같은 행동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아우렐리우스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분노의 대상이야 지금도 그렇듯이 주위에 얼마든지 많다. 하지만 분노를 있는 그대로 내던지면 어떻게 될까? 물론 혼이 날까 두려워서 문제의 행동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분노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결국엔 같은 일이 반복되고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화내는 사람은 조금 더 화를 내면 상대가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개선하지 않을까, 그런 선한 동기를 가지고 화를 낼지라도 그때뿐 같은 일은 반복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대도 대들거나 화를 내기 시작한다. 상황이 악화될 뿐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화를 냈음에도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냈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대가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 그걸로 족하다.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쉽게 분노를 터뜨리면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당신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떠올려보라. 당신에게 분노했던 그 누군가, 그리고 당신이 분노를 쏟아부었던 그 누군가, 그들과 지금 관계가 어떠한가. 화를 내는 사람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청개구리처럼 행동을 개선하지 않으려 한다. 또 화를 내는 사람의 말이 틀렸다면 행동을 개선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 온갖 분노와 화를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서로 왜 화를 내기 시작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와 부딪히는 바위와 같이 살아라. 바위는 엄숙히 서 있고 물거품은 그 주위에서 잠든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행동과 말을 하더라도 나라는 바위에 몰아치는 파도의 물거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엄숙하게 서 있으면 시기, 질투,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이 들려와도 파도는 가라앉고 잠잠해질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자기 효능감도 높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칭찬을 받지 못한다거나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경우 마음 상해하며 언짢아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베푼 선의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자신이 누군가에게 해준 일을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도 있다. 나는 중학교 시절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했던 아찔했던 사고였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 며칠 뒤 그 현장에 있었다는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 사람은 자신이 구급차를 불렀다고 소개했는데 딱 봐도 살해금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었다. 누구나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와준 사람을 찾는 일은 있어도 도와준 사람이 자기가 도움을 줬다며 먼저 나서서 돈을 요구한다는 게 어린 나이였지만 아무래도 이상했다.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브앤테이크의 잣대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내가 준다고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내어주면 돌아올 때가 있는가 하면 당장 돌아오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 한 사람이 이기적인지 아닌지는 계산을 얼마나 먼 미래까지 연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지금 당장 받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흘러서 다른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건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상상력의 문제이다. 그렇다. 이기주의자는 먼 미래까지 계산하고 기다리지 못한다. 지금 당장 받지 못하면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신이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도 아들러는 자신을 향한 관심을 타자를 향한 관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2000년 전 아우렐리우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 뒤 상대에게 계산서를 내미는 사람이 있다. 계산서를 내밀지 않더라도 상대를 채무자로 여기면서 자신이 한 일을 의식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베푼 친절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기억도 하지 못한다. 열매를 내주고도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포도나무와 닮았다. 그렇다. 행위의 가치는 평가와는 별개다. 평가받지 않는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가치가 있다는 뜻도 아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것도 못하냐 혹은 이런 것도 모르냐며 자신의 지도나 교육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은 채 깔보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말들은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 그 평가의 말로 나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반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말과 행동이 있는가? 그 사람이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화를 낼 까닭은 없다. 그 사람이 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고 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 말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어느 날 별을 관찰하기 위해 노파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발을 헛디뎌 그만 도랑에 빠지고 만다. 큰 소리로 우는 탈레스에게 노파는 이렇게 말한다. 탈레스요, 당신은 자기 발밑도 보지 못하면서 저 하늘 위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매일 쏟아지는 업무에 지칠 대로 지치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나에게 왜 이런 불운이 계속되는지 알 수 없을 때, 철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생각을 게을리했던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뭘 위해 사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것이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큰 줄기는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다.
아우렐리우스가 살았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쟁 같은 세상살이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건 사실 너무나 어렵다. 인간의 시간은 점에 불과하고 육체는 쉽게 썩고 영혼은 소용돌이치며 운명은 저울질할 수 없고 명성은 불확실하다.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은 흐르는 강물이고 영혼에 속하는 모든 것은 꿈이다. 인생은 투쟁이며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다. 흙탕물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뒤엉킨 것처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라. 당신만이 당신을 바꿀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